안녕하세요. 치유와 성장이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앞으로 여러분과 4번의 시리즈 강의를 하게 된 김정선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트라우마로 이해하는 나의 아픔과 상처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선 이야기 2개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개그우먼 이성미 아세요? 그 TV에 나왔던 프로그램에서 제가 들었던 내용인데요. 이성미 씨는 김밥을 안 먹는데요. 그래서 이제 무슨 일이 있었나 이렇게 들어보니까 어린 시절에 그 부모님 없이 혼자 이렇게 자취를 하거나 하숙을 전전하면서 좀 살았던 경험이 있나 봐요.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그 혼자서 이렇게 생활을 하는데 제일 곤란할 때가 언제였냐면 소풍 갈 때 아무도 김밥을 싸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마침 중학교 때 친한 친구가 이제 형미 씨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내가 김밥 싸줄게. 우리 엄마한테 부탁해서 내 거 쌀 때 너 것도 싸줄게. 그래서 이제 소풍 가는 날 자기 집으로 오라고 그랬대요. 얼마나 그게 고맙고 또 흥분이 되는지. 그래서 이제 아침에 일찍 친구 집에 갔는데요. 마침 친구 엄마가 부엌에서 김밥을 싸고 계셨는데 그 친구 아빠가 좀 성격이 좀 이렇게 폭력적인 분이셨나 봐요. 갑자기 나오더니 이거 뭐 하는 거냐고. 그 친구 엄마가 얘네도 소풍 가는데 김밥 싸고 제 그 성미 것도 싼다고. 그때 그 친구 아버지가 친구 어머니 머리채를 잡고 막 이렇게 막 흔들면서 욕을 하면서 우리 집 먹을 것도 없는데 뭐 저딴 욕을 하면서 김밥을 싸주냐 그러면서 갑자기 김밥을 막 내동댕이 치셨대요. 성미 씨가 그 어린아이가 깜짝 놀랐겠죠? 너무 당황하고. 그래서 이제 그 자리를 뛰쳐나왔대요, 울면서. 그때가 중학교 1학년 때였는데 성미 씨가 그때 이후로 나는 김밥을 안 먹어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2번째 이야기예요. 이건 제가 얼마 전에 우연히 세밭이라는 여기 세밭이죠. 세상을 바꾸는 시간. 세밭이 강의를 우연히 듣게 됐는데 윤홍근이라는 정신과 의사의 강의였어요. 그 강의 중에서 자신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이야기를 좀 해드릴 거예요. 초등학교 2학년 때 가족들하고 바닷가에 놀러 갔다가 이제 이렇게 파도타기, 튜브를 타고 파도타기를 하고 놀았대요. 그러다가 이제 튜브를 타고 이렇게 막 아무 생각 없이 파도를 타고 있다가 가만히 주위를 둘러보니까 아무도 없더래요. 그리고 자기는 한참 밀려서 바다 한가운데 혼자 떨어진 걸 알게 됐어요.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막 소리를 치고 살려달라고 했는데 사람들이 자기 목소리를 못 듣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러다가 다행히 얼마 있다가 구조가 됐어요. 몸에는 무슨 상처가 생기거나 하지 않았지만 윤홍근 박사님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이러다가 죽을 수도 있겠다 싶어서 너무 무서웠고 그래서 그 뒤로 며칠 동안 밤에는 악몽을 꾸면서 시달리기도 했대요. 그만큼 무서운 경험이었어요. 이 경험이 있기 전에는 물을 생각하면 신나고 즐거운 대상이었다면 이제 이 경험 뒤로 물은 공포와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물이 싫으니까 씻는 것도 싫었대요. 특히 샤워할 때 머리 위로 막 이렇게 물이 쏟아지는 그렇게 쏟아지면 갑자기 숨이 안 쉬어지고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서 막 기절할 것처럼 힘이 들었대요. 그래서 그때부터 샤워도 안 하고 머리를 감을 때는 샤워 대신 바가지에 물을 담아서 구석에서 쪼그리고 앉아서 조심스럽게 머리를 감았대요. 이때 이후로 친구들과 이렇게 여름방학 때 뭐 수영장 같은 데 놀러 가면 희한하게 꼭 친구들과 싸우고 돌아왔대요. 이유는 이제 물이 싫고 물이 무서우니까 예민해진 거예요. 친구들이 물장난을 치면 그냥 일반적인 장난인데도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나한테만 심하게 장난을 치는 것 같아서 기분이 나쁘고 짜증이 났대요. 그래서 꼭 싸움을 하고 혼자 삐져서 집에 오곤 했대요. 그런데 그 당시에
그 자기가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아,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 게 그때 해수욕장에서 빠져서 그랬지라는 생각을 하기보다는 그냥 다른 이유 때문에 내가 이런다라고 생각을 했대요. 예를 든다면 샤워할 때 막 가슴이 두근거리는 건 내가 몸이 약해서 그런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친구들과 수영장만 가면 자꾸 싸우는 거는 내가 성격이 나빠서 그런 거다라고 생각을 했대요. 물론 나중에 이제 한참 시간이 지나서 수영 강습을 하면서 이제 조금씩 물에 대한 공포를 극복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이제 트라우마라는 말이 익숙하죠. 이제는 잘 아는 단어고 또 우리가 일상에서도 많이 사용을 해요. 아까 그 개그우먼 이성미 이야기가 될 때도 자막으로 장난처럼 김밥 트라우마 뭐 이렇게 자막이 달리기도 했어요. 여러분, 트라우마는 우리가 잘 알듯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러분 만약에 크게 부딪히면 어떻게 되죠? 뼈가 부러지고 피부가 찢어지면서 피가 날 거예요. 큰 부상을 입어요. 우리가 오늘 이야기하는 트라우마는 사실은 사이킥 트라우마의 줄임말이에요. 심리적 트라우마. 우리가 살다 보면 뭐 이런저런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어요. 이런 거는 보통 우리가 스트레스라고 하지 트라우마라고 하지 않아요. 트라우마는 아까 막 이렇게 큰 충격, 뼈가 부러지고 피가 나는 그런 것처럼 우리 마음에 큰 충격을 받는 사건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일상에서 겪는 스트레스와 달리 내가 생명의 위협 같은 큰 충격적인 일을 경험하고 그 일로 인해서 아까 윤홍근 의사 선생님의 이야기처럼 우리의 생각, 감정, 행동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삶에 지속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경험. 이게 트라우마죠. 트라우마는 어떨 때 우리가 이제 트라우마라고 하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는데요. 일단 먼저 떠오르는 거는 우리 세월호 사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그런 트라우마 사건이에요. 그런데 사실 여기 우리 그 트라우마 상황의 그 종류들을 보면 처음에 트라우마를 연구한 거는 전쟁을 통해서예요. 전쟁을 겪는 군인들이 이상 증상을 보이면서 트라우마를 연구하게 됐죠. 또 트라우마는 예를 들면 911, 9.11 테러 같은 테러도 트라우마 사건이에요. 아우슈비츠 수용소 같은 처참한 경험, 이것도 트라우마일 수 있어요. 또 그 옆에 내려가서 보면 뭐 강도에게 위협을 당한다거나 유괴나 인질의 경험, 그런 것도 트라우마겠죠. 또 요즘 이제 장마철인데요. 우리 홍수, 뭐 쓰나미, 산불과 같은 자연재해도 트라우마의 경험일 수 있고요. 또 비행기 사고나 열차 사고, 자동차 사고, 교통사고 같은 것들도 트라우마틱 사건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기에 보면 학교 폭력 왕따 당하는 경험도 트라우마 경험이 될 수 있고요. 가정 폭력, 학대, 아동 학대, 또 신체적인 학대, 폭력은 없다고 하더라도요. 그냥 부모가 그 아이한테 아무 관심이 없이 그냥 이렇게 방치되는, 버려두는 그런 경험도 트라우마의 경험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강간과 같은 성폭력, 근친 성폭력, 이런 것들도 트라우마의 경험이다라고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알고 있죠. 트라우마로 나타나는 증상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뭐 자세하게 그렇게 할 필요는 없지만 아까 예를 가지고 한번 그냥 아주 특징적인 증상들을 보면 일단 밤에 악몽을 많이 꿔요. 그 사건이 나에게 충격을 줬는데 지하철 예를 들면 대구 참사, 그 지하철 참사 같은 경우에도 거기 생존자가 호소하는 것 중에 밤마다 악몽을 꾼다는 걸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밤에 그 연기가 자욱한 지하철 내부에서 출구를 밤새 찾는 그런 시달리는 악몽을 꾼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렇게 악몽이 증상 중에 하나일 수 있고요. 또 여기 플래시백이라고 그랬는데 그 상황이 연상되는 것들로 인해서 그때 그 사건들이 떠오르면서 그거를 피하고 싶거나 뭐 회피하는 그런 것들도 나타날 수 있죠. 예를 들면
샤워하는데 그 물 같은 것도 그때 그 바닷물에 빠졌던 경험 때문에 샤워가 싫어진다거나 이런 것들도 그런 증상일 수 있어요. 플래시백도. 또 이거 외에 아까 억압이라고 했는데요. 내가 이렇게 하는 게 그때 그 트라우마 경험 때문에 그렇지라고 이해하면은 훨씬 좀 그 상황이 이해하기가 쉬운데 그때 우리 그 많은 방어 기제 중에 하나죠. 그거를 무의식 속에 억압시켜 버려요. 그래서 내가 그것 때문에 물을 싫어하는 거고 이래서 친구들과 싸우는 거야라고 생각하지 않고 내가 성격이 나빠서 이렇게 맨날 싸우나 봐라고 생각하는 거. 이런 것들이 억압이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그 예민하게 친구들과 싸운다든가 또 그 김밥을 보면 아까 그 플래시백에서 김밥을 보면 그때 그 불운했던 어린 시절이 떠올라서 김밥을 안 먹는다라든가 또 관계에서 계속 친구들과 싸우면서 관계에 어려움이 있다라든가 이런 것들이 트라우마의 증상들, 특징적인 증상들이에요. 그래서 트라우마는 이처럼 충격적인 사건을 겪고 이 경험이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기고 내 삶에 다양한 형태로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장면을 보시면 트라우마를 이제 많은 학자들이 연구하는데 이제 이런 연구 발표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게 뭔가면 한 번 겪는 일회성 트라우마, 예를 들면 교통사고라든가 아까처럼 물에 빠질 뻔한 것 같이 한 번 일어났던 일회적인 트라우마 사건, 물론 그것도 충격적인 사건이지만 일회적인 사건보다는 가정폭력이나 아동학대 혹은 금친성폭력, 학교폭력과 같이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트라우마 경험이 훨씬 더 해롭고 나쁜 영향을 준다는 사실이 지금 밝혀지고 있어요. 여기 한번 그 그래프를 보시면 이런 흥미있는 실험을 했어요. 새끼쥐 실험인데요. 그 새끼쥐들을 우리에 집어넣고 관찰을 했어요. 여기 보면 열흘 동안 실험을 하는데 위에 왼쪽에 보면 활동량이 있어요. 새끼쥐들이 막 행복하게 막 활발하게 움직이면서 즐겁게 우리에서 놀고 있어요. 4일째 되는 날 그때 고양이도 아니고요. 그냥 고양이 털 쥐들에게는 이게 천적이라고 그러죠. 고양이 털을 우리에다가 집어넣어요. 그리고 24시간 고양이 털을 우리 속에 집어넣었어요. 자, 그렇게 보니까 어때요? 막 놀고 있던 새끼쥐들이 활동량이 뚝 떨어지죠. 움직이지 않아요. 왜? 공포를 느낀 거예요. 고양이 털, 그 냄새를 맡으면서. 그래서 다 그 구석에서 가만히 움직이지 않고 이렇게 있는 거를 관찰을 했어요. 여기서 더 중요한 그 실험이에요. 24시간 있다가 5일째 되는 날 그 고양이 털을 제거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기대했던 건 뭐냐면 이제 위험이 없어졌으니까 새끼쥐들이 다시 예전처럼 활발하게 활동할 거를 기대했어요. 그런데 그래프는 어떻죠?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지 않고 여전히 그 공포를 한번 느끼고 나서 안전이 위협되자 이렇게 계속 긴장하고 두려움에 움직임이 없었다는 그런 실험이에요. 물론 쥐와 사람은 달라요. 그런데 사람에게도 안전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 실험이 시사하는 게 뭔가면 안전을 위협받는 경험이 얼마나 해롭고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위험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 가정폭력, 아동학대는 특성상 한 번만 일어나지 않아요.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일어나죠. 문제는 가정폭력, 아동학대가 일어났을 때 그 당하는 아이는 다른 방법이 없어서 그 집에서 계속 살아가야 한다는 그 점이 정말 안타까운 점이죠. 제가 예전에 보호감호시설에서 만났던 한 학생은 이런 경험을 얘기해줘요. 아빠가 굉장히 평소에는 기분 파고 맛있는 것도 사주고 잘해줄 때도 있대요.
그런데 술만 마시면 너무너무 난폭해졌어요. 이 친구 엄마도 하도 맞다가 이 친구가 어릴 때 아예 집을 나갔어요. 그래서 아빠랑 그냥 둘이 살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아빠가 또 자기도 때리기 시작했는데 그냥 뭐 한두 대 때리는 정도가 아니라 이렇게 맞다가는 죽을지도 모르겠다라고 생각될 정도로 폭력이 심했어요. 어쩔 때는 기절할 때까지 맞은 적도 있대요. 근데 문제가 뭔가면 너무 무서워서 신발도 못 신고 그 집을 나와서 아빠를 피했는데요. 문제는 어린아이였고 돈도 없고 마땅히 갈 데가 없어요. 집은 너무 무서운데. 그래서 다른 데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아빠가 잠들 때까지 밖에서 숨어서 기다리다가 다시 그 무서운 아빠가 있는 그 집으로 들어가는 그런 생활을 반복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가정폭력, 아동학대가 이렇게 해로운 이유는 도망칠 수 없는 무력한 경험이라는 거.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어릴 때는 힘이 없어서 그냥 그렇게 사는데요. 중학교 되고 조금 커지니까 이제는 밖에 나가서 자기가 뭘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는 무서운 집을 피해서 밖에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아예 가출을 하면서 그 다음에 범죄에 연루되어서 이렇게 그 보호시설에 있게 된 그 아이예요. 학교폭력도 그런 의미에서 예전에는 학교폭력 그냥 친구들 사이에 심한 장난 정도로 생각했던 시절도 있었는데 학교폭력도 이런 이유 때문에 굉장히 해로워요. 학교는 반복적이죠. 아침에 눈 뜨면 무조건 학교를 가요. everyday, 매일. 반복성. 특별히 이사 가지 않는 이상은 초등학교에서 왕따를 당했다, 졸업하고 중학교 간다, 그 가해자였던 친구가 중학교에도 만날 확률이 높아요. 지속성. 또 학교폭력은 더 또 그 힘든 점은 같은 동년배에게 당하기 때문에 그런 모욕감의 문제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뭔가면 가정폭력이나 아동학대, 학교폭력 같은 것은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일회적인 트라우마보다 훨씬 더 해롭고 해악을 끼친다. 이 점을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또 한 가지는 한편으로 이게 왜 더 그렇게 왜 이렇게 해롭냐면 어린 시절에 일어나서 그래요. 어른은 이런 어려운 일들을 겪을 때 어른이기 때문에 적어도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어느 정도. 그런데 아이들은 모든 면에서 아직 발달이 성숙하지 않은 시기예요. 굉장히 그 무력한 그런 시기죠. 더더군다나 우리의 뇌가 계속 발달하고 성숙되어지는 시기예요. 인지 발달도 아직 잘 되어지지 않는. 그 어떤 학자에 의하면 우리 뇌가 12살 때까지 이렇게 계속 발달한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왜 이 아동학대, 가정폭력이 위험한가면 여기 사진에 보시면 이게 뭐죠? 시멘트예요. 그리고 발자국이 막 푹푹 잡혔어요. 아직 우리 뇌에는, 우리 아이들은 이렇게 아직 단단하게 마르지 않은 그런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뇌에 더 깊은 이런 상처를 남긴다라는 것. 관련해서 이런 실험이 있었어요. 미국에서 있던 실험인데요. 어린 시절에 심하게 학대를 당한 6살부터 11살 그 아동 12명을 한 집단으로 했고요. 그 아동들과 모든 면에서 조건이 비슷한 뭐 성별이라든가 살고 있는 뭐 그런 경제적인 사정이라든가 부모님의 이혼 여부 뭐 이런 것들이 거의 그 실험 집단과 거의 똑같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 12명의 아이들. 한 가지만 달랐어요. 학대를 당하지 않은 아이들 12명. 그래서 이제 이 두 집단을 계속 이제 실험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어떤 차이들이 있을까? 굉장히 흥미있는 결과들이 많이 나왔는데 한 가지만 그냥 소개를 해드린다면 이런 실험을 했어요. 지금 여기 사진을 보면 이게 우리 문화에는 익숙하지 않은데 그냥 일상에 일어나는 흔한 장면을 아이들에게 보여줘요. 이 장면은 뭔가면 집에 이렇게 차고예요.
그리고 차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가 비싸서 주로 이제 그 아버지가 차도 고치고 뭐 하는 그런 게 일상적인 모습이에요. 우리에게는 이게 익숙하지 않지만 그게 그 아프게 차를 고치는 이런 장면을 이런 사진 이런 비슷한 사진들이 여러 개를 보여주고 아이들한테 스토리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라고 했어요. 그 학대를 당하지 않은 그 대조 집단의 그 12명의 아이들은 대부분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이런 사진을 보고 예를 들면 이 사진을 보고도 차가 고장났어요. 너무 슬퍼요. 아빠가 고치고 있어요. 이거 빨리 고쳐서 우리 피크닉 갈 거예요. 맥도날드 가서 재밌는 그 맛있는 햄버거를 먹고 재밌는 시간을 보낼 거예요. 라는 굉장히 그냥 평범하면서도 그냥 즐거운 이야기로 그 스토리를 만들어냈다면 학대를 당한 아이들은 똑같은 사진을 보고도 섬뜩한 내용으로 끝을 맺었어요. 예를 들면 한 여자아이는 여기 옆에 그 망치 들고 있잖아요. 저 망치로 아빠 머리를 꽝 내려칠 거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고요. 어떤 아이는 저 아들이 아빠 주머니에서 자동차 키를 몰래 훔쳐서 자동차를 이렇게 운전해서 아빠를 꽉 쳐서 피가 막 날 거다. 이렇게 끔찍한 이야기로 이야기를 마쳐요. 일상의 평범한 상황을 보고도 이렇게 어렸을 적에 학대를 당한 사람은 끔찍한 결과로 이 장면을 상상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 전체가 격한 반응을 촉발하는 재앙의 조짐으로 인식한다는 것을 이 실험이 시사를 하고 있어요. 그 소년원이나 뭐 이렇게 다양한 곳에서 우리 청소년들을 오랫동안 돌보시는 분들이 저한테 종종 이런 말씀을 하세요. 교수님, 이 아이들은 정말 이상해요. 눈만 마주치면 싸워요. 도대체 얘네들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또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의견이 안 맞으면 대화를 하면서 문제를 풀어가잖아요. 근데 이곳에 있는 아이들은 같이 뭘 하다가 마음에 안 들면 갑자기 막 버럭 화를 내거나 물건을 던지면서 과격한 반응을 해요. 그래서 깜짝 놀라요. 어린 시절 학대를 당한 경험이 있는 아이라면 이런 반응이 아까 말씀드린 그런 실험을 통해서 좀 더 이해가 되죠. 식당에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음식을 주문하는데 나보다 늦게 온 사람 음식이 먼저 나와요. 그럼 보통 우리는 그냥 뭐 미리 예약을 했나? 뭐 조리 시간이 다른가?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어떤 분은 이럴 때 이런 반응을 하시는 분이 가끔 있어요. 갑자기 막 식당을 팍 치면서 그 사장을 막 부르면서 사장 이리 와봐 그러면서 왜 사람 차별해? 나 무시하는 거야? 하면서 막 화를 내는 사람이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그냥 평범한 그런 일들, 작은 자극 이런 것들도 어떤 사람은 이렇게 나를 무시하는 또는 나를 위협하는 어떤 도발로, 도전으로 그거를 해석하면서 격하게 반응을 한다는 거죠.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이거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구체적으로 뇌의 변화를 가지고 설명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여기 이 장면을 보면 트라우마가 단순히 그냥 우리 그냥 마음이 힘들어지는 그런 것만 초래하는 게 아니라 전체 우리 뇌, 호르몬, 신경계 이런 것들에게 영향을 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 보면 한 가지만 그 예를 들어드리면 여기 보면 해마가 있죠? 해마는 우리 기억, 저장하고 하는 그런 기억 관련 뇌의 부위고요. 여기 편도체는 감정과 관련, 우리 생존과 관련되는 그런 감정을 담당하는 부위예요. 그리고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 앞쪽에 이 부분은 전두엽이라고 그래서 어떤 상황을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그런 뇌 기능을 이야기해요. 자, 이런 뇌 전체 기능이 이렇게 조화롭게 우리가 사건을 해석하고 바라보는 거에 도움을 주는데 이 기능을 왜곡시키거나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제가 쉽게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여기 동물원 사진이에요. 사자우리예요. 여러분이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이 사자우리 앞에, 동물원 사자우리 앞에 여러분이 갔어요. 그런데 갑자기 사자가 여러분들을 보면서 으르렁거리면서 순식간에 여러분 앞으로 달려들었어요. 자, 이럴 때 보통 여러분들 어떻게 반응하시죠?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 뇌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할까를 위해서 분주히 움직여요. 그거를 조금 더 풀어서 제가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저희 사진을 보면, 자, 사자를 보면 우리 시신경이 이제 시각을 보는 거죠. 그리고 그 정보를 아까 뇌에서 특별히 편도체에 그 정보를 보내요. 자, 이 뇌는 이게 지금 위험하냐 안 위험하냐, 그러면 도망갈 거냐 아니면 피할 거냐, 싸울 거냐, 이런 것들을 순식간에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각 정보가 편도체로 가면서 이 다급한 상황에서 어떻게 할 건가를 결정을 해요. 그럴 때 우리 몸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막 뿜어내죠. 그래서 그때 우리 몸은 어떻게 반응을 해요? 심장이 막 두근두근거려요. 사자가 확 다가오면 깜짝 놀래요. 식은땀이 나요. 긴장을 해요. 근데 보통 우리가 그렇게 동물원에서 그렇게 깜짝 놀라고 긴장하지 않아요. 그런 반응이 나오려는 찰나에 아주 잠깐 시간차를 두지만 이 시각 정보가 편도체뿐만 아니라 전두엽으로도 그 정보가 가요. 전두엽은 그 정보를 받아서 뭘 하냐면 실제로 이 위험한 이 정보가 위험한지 아닌지를 파악을 해요. 어떻게? 아까 그 해마, 기억 저장의 도움을 받아서 과거 정보들을 꺼내요. 그리고 이게 진짜 위험한지 안 위험한지를 정확하게 그거를 판단하는 역할을 전두엽이 해요. 자, 과거 기억들을 또 내 머릿속에 있던 정보들을 끄집어내 보니까 아니야. 여기는 동물원이야. 저 사자는 우리 안에 있어? 우리 그때 동물원에 와봤지? 울타리가 있어서 나는 안전해. 라는 정보를 다시 전두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사자가 확 달려들었을 때 순간적으로 놀래지만 우리가 도망가지 않고 그냥 안전하게 그곳에서 느긋하게 사자를 즐기는 거죠. 제가 이거를 막 길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게 뭐 순식간에 우리 뇌에서 일어나는 그런 반응들이에요. 뇌는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해요. 자, 그리고 아까 이 스트레스, 도망갈까? 피할까? 싸울까? 이 스트레스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 몸은 자동적으로 아까 스트레스 호르몬을 팡팡팡 쏟아냈다고 그랬죠? 이게 딱 잦아드는 거예요. 이게 위험하지 않아. 그러면 더 이상 호르몬을 뿜어내지 않아요. 그리고 다시 정상적인 상태가 되죠. 이게 그냥 자연스럽게 자율신경계의 반응으로 자연스럽게 우리 몸이 반응한다는 거예요. 자, 문제는 여기 있어요. 가정폭력이나 학대가 일어나는 가정은 마치 저 사자가 실제로 집안에 있는 것과 비슷해요. 계속 위험한 거예요. 언제 주먹이 날라올지 몰라요. 언제 밥상이 엎어질지 몰라요. 계속 위험한 상태를 우리가 인지하고 긴장 상태를 계속 유지하게 되죠. 아직 저 사람이 폭력을 쓰지 않았지만 언제 또 쓸지 모른다라는 거를 우리 몸이 알기 때문에 계속 긴장 상태. 긴장하면 어떤다고 그랬죠? 스트레스 호르몬을 과도하게 분비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상황이 빨리 잦아들어야 되잖아요. 더 이상 스트레스 호르몬을 안 내야 되는데 가정폭력을 아까 지속적이고 반복적이라고 그랬죠. 계속 그 위험한 상황을 이게 계속 느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호르몬이 계속 뿜어져 나오고 계속 긴장하면서 이게 평상시로 안 돌아간다는 거죠. 굳이 설명을 한다면. 그래서 학자들은 우리 몸의 호르몬이 균형이 깨진다, 호르몬 시스템이 망가진다, 신경계가 망가진다. 그래서 위험하다. 어린 시절에 이런 것들이 우리 몸에 훨씬 지대하게 영향을 준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냥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고무줄 아시죠? 고무줄 이렇게 쫙 잡아당겼다가 탁 놓으면 어때요? 다시 복원돼요. 그런데 만약에 이 고무줄을 계속 팽팽하게 잡고
있어요. 그러면 어느 시간이 지나면 어때요? 탄성이 떨어지죠. 그래서 나도 다시 예전처럼 착 하고 이렇게 회복이 안 되죠. 복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 신경이 계속 긴장 상태에 있으면 어느 순간 이게 복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가정폭력, 아동학대 거기에 노출된 사람은 이만큼 위험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아까 뇌 정보 처리에 계속 문제를 일으킨다고 그러는데 저는 이제 화재 경보라고 이야기를 이제 설명을 해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화재 경보기 아시죠? 건물마다 있어요. 뭐예요? 화재가 나면 그걸 감지해서 사이렌을 울려줘요. 빨리 피하라고. 근데 이 트라우마에 노출된 데는 어떨 때는 고장난 화재 경보기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화재 경보기가 고장이 나면 조그만 담배 연기만 나도 너무 민감하면 막 그 사이렌을 울려요. 음식을 할 때 이렇게 생선을 음식하다가 연기가 좀 나는데 이거를 화재인 줄 알고 오인해서 경보기가 울리고 여기 위에 스프링클러 물 막 떨어지는 거 이게 작동하면 굉장히 곤란하죠. 그런 것처럼 아까 그냥 일반적인 사람이 그냥 얼굴을 나를 탁 쳐다본 건데 이게 오작동을 하는 거예요. 화재 경보기가 예민하게 울려요. 너 왜 기분 나쁘게 나 쳐다봐? 로 센서티브하게 민감하게 화재 경보기가 울리면서 그래서 그거를 주먹을 가지고 이제 싸우게 되는 거죠. 화재 경보기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을 하는 것도 안 좋지만 아예 무뎌져서 아예 작동을 안 하면 더 위험하죠. 실제로 화재가 일어났는데도 그걸 감지를 못한다면 위험한 상황을 감지를 못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어릴 적에 이런 가정폭력 학대와 같이 트라우마에 노출된 사람은 예민하게 과각성 상태라고 해요. 그렇게도 하지만 무감각해지는 그런 특성도 있어요. 위험을 제대로 파악을 못해요. 과소평가예요. 제가 이런 영상을 본 적이 있어요. 어떤 여러분과 같은 10대 여학생에게 어떤 멘토 선생님이 데이트 폭력에 대한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에요. 그 선생님이 그 여자아이한테 이렇게 말을 해요. 만약에 네 남자친구가 있어. 그런데 갑자기 막 화를 내. 이유는 아까 자기 그 남자친구의 친구랑 같이 만났는데 너 왜 그때 그 친구한테 웃으면서 꼬리쳤어. 그렇게 막 하면서 화를 내요. 그러니까 그 여자친구가 내가 언제 그랬냐고 그냥 오빠 친구니까 웃어준 거야 라고 말을 하는데 그 남자친구가 나는 너 사랑하는데 너는 나한테 왜 이런 식이야? 그러면서 갑자기 뺨을 때렸어. 이게 이제 그 멘토 선생님이 그 여학생에게 말해주는 장면이에요. 자, 이런 때 너라면 어떻게 할 거야?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여러분이라면 만약에 여러분 남자친구가 이런 상황이다.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반응하시죠? 말이 안 되는 상황이죠. 설령 그 여학생이 남자친구에게 친구에게 꼬리를 쳤다고 하더라도 그게 그 남자친구가 이 여자친구에게 뺨을 때리는 폭력이 일어나는 상황은 안 되는 거죠. 그 사람은 분노 조절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매우 위험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제가 깜짝 놀라면서 그 영상을 본 게 왜 기억이 나냐면 그 영상에 나오는 여학생이 이제 선생님이 너 이럴 때 어떻게 반응할 거야? 라고 물어보니까 이렇게 답을 하는 거예요. 미안해 라고 할 거래요. 그 남자친구가 자기를 때렸는데 미안해 그런데요. 그래서 왜 너 그렇게 말을 해? 물어보니까 이유인 즉슨 남자친구가 화가 났으니까 우선 남자친구를 달래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일단 미안해라고 한대요. 여러분 말이 안 되는 거 아시죠? 데이트 폭력 피해자들의 경우를 보면 사실은 이럴 때가 많아요. 이미 폭력이 일어나기 전에 여러 가지 위험 신호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위험 신호를 제대로 못 봐요. 또는 위험 신호가 있는데도 과소평가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데이트 폭력이라는 그런 위험에 자신을 빠뜨리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트라우마에 노출된 사람은 그 어린 시절에 노출된 사람은 이렇게 상황에 과하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과각성 상태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위험을 과소평가하면서 이렇게 무감각 상태, 이거를 이렇게 오고 가는 그런 경향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 자, 여기 한번 PPT를 보시면 2018년도 자료예요. 가출 청소년, 학교 가정을 나온 가출 청소년들을 이렇게 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75%가 가정폭력, 불화 때문에 나왔다라는 그런 연구 조사예요. 사실 저는 청소년, 위기 청소년, 보호감호소나 이런 곳에 있는 그 청소년들을 많이 만나는데요. 사실 제 경험을 통해서 보면 거의 99%가 그 아이들의 어린 시절이 대부분 가정폭력, 아동학대, 성폭력, 학교폭력과 같은 트라우마에 노출된 경험이 제 경험으로 거의 99%였어요. 여러분, 자, 우리가 이 PPT에 보면 학교나 가정에서 잘 적응을 못하고 문제를 일으키는 청소년을 부르는 다양한 이름들이 있어요. 아세요? 예를 들면 문제아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불량 청소년 또는 비행 청소년, 또 학교 밖 청소년, 학교에 부정해서 학교를 안 다니는 학교 밖 청소년, 이런 용어들을 사용하는데 이제 너무 부정적인 이미지도 많고 정상을 벗어났다라는 의미를 내포해서 현재는 이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위기 청소년이에요. 그리고 위기 청소년의 정의는 뭔가면 학교 폭력과 비행, 가출 등을 통해 심리적 위험도가 높은 불안한 상태의 청소년이다라고 이제 보통 우리가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오늘 제가 강의한 그 내용, 트라우마의 관점에서 보면 왜 그 아이가 그토록 쉽게 화를 내고 폭력적이 되는지, 왜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고 무기력하게 멍하게 앉아 있는지, 혹은 술이나 담배, 게임처럼 자극적인 것에 매달리는지, 왜 오토바이 폭주나 문란한 성행위와 같은 위험한 상황에 자신을 무방비로 노출시키는지, 이런 비행이죠.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이나 증상들을 우리가 조금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어쩌면 비정상적인 상황에서 적응하려는 정상적인 시도로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학교 선생님 중에서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가정 환경이 나쁜 아이들은 대개 공부도 못하더라. 주의가 산만하고 의욕이 없다. 라는 말을 해요. 가슴이 아파요. 한편 다르게 한번 생각해보면 밤새 아빠의 술주정으로 잠을 제대로 못 자고 또는 아침에 성질을 부리는 엄마가 등을 발로 차서 학교에 등교한 아이가 학교에서 매사에 막 공부에 집중하고 의욕적인 게 더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이야기에서 한 가지만 더 요런 특징도 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다면, 아까 여러 가지 트라우마에 영향을 받는데 이런 연구도 있어요. 단순히 과각성, 둔감하게 되는 것뿐만 아니라 그런 이유들 때문에 이런 트라우마에 많이 노출됐던 사람들은 미래를 생각하고 예측하는 능력도 영향을 많이 받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공부가 막 신나고 좋은 사람은 거의 없어요. 공부는 지겹고 별로 재미없어요. 그런데 공부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보통은 지금은 재미없고 힘들지만 다음에 시간이 지나서 주어지는 보상, 예를 들면 성적이 올라간다라든가, 그래서 칭찬을 받는다든가, 또 내가 원하는 대학에 간다라든가, 이런 미래의 보상 가능성을 내가 추측해요. 예측해요. 그래서 지금 이 힘들고 지겹지만 이거를 참아낸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트라우마에 노출된 많은 아이들 같은 경우에 바로 이렇게 미래에 예측하는 그런 능력이 많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당장 보상을 주는, 쾌감을 주는 게임이나 다른 놀이에 더 빠질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해요. 이제 강의 조금씩 마무리가 돼가는데요. 위기 청소년, 그런 의미에서
아까 위기청소년 제가 정의를 우리가 이렇게 활용합니다 하는데 저는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싶어요. 위기청소년이란 트라우마의 아픔과 고통을 경험하고 그로 인해 지금 위기를 겪고 있는, 그래서 돌봄과 사랑의 관심이 꼭 필요한 청소년이다. 이게 제가 내리는 그런 제 정의고요. 여러분 물론 이거는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이제 친구를 괴롭히고 또 절도를 하고 다른 사람을 때려서 상하게 해서 이렇게 벌을 받고 있는 그 상황이 되기도 하는데요. 그 행동이 절대 괜찮다거나 정당화되지 않아요. 잘못된 선택이고 그건 나빠요. 왜냐하면 오늘 제가 지금 1시간 내내 폭력과 학대가 얼마나 위험하고 한 사람의 전 존재를 위협하고 해롭게 만드는지 이야기를 해드렸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누군가를 괴롭히고 상처를 주고 폭력을 쓰는 거는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고 정당화될 수 없어요. 어떤 경우에도. 그런데 다만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은 여러분은 아직 미성년자들이에요. 그리고 미성년자는 법으로 어른들이 무조건 절대적으로 돌봐줘야 돼요. 그래서 법도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아직 성인이 아니라서 스스로 돌볼 수 없는 연약한 그런 존재였기 때문에. 그래서 어른들이 제대로 돌보지 못해서 이렇게 폭력과 학대를 당한다? 이거는 전적으로 어른들의 잘못이라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고 너무 미안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꼭 해드리고 싶은 말이 있는데요. 그 영화의 한 장면을 제가 이제 보여드리면서 그 이야기로 하고 마무리를 하려고 그래요. 혹시 여러분 이 영화 아세요? Good Will Hunting이라는 영화인데 기회가 되면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아주 재미있는 이 영화예요. 이 옆에 나오는 그 윌, 이 아이가 윌이라는 아이예요. 그 옆에 보이는 사람이 이제 심리치료 하시는 상담가 선생님이세요. 이 윌은 어떤 아이인가면 여기 장면에 보면 청소부예요. 근데 어렸을 때 엄마 아빠가 없어서 고아원을 전전했어요. 그리고 또 입양이 됐다가 여러 번 파양이 돼요. 마지막 입양했던 때 했던 때는 언제였냐면 그 의붓아버지죠. 그 입양 했던 그 사람이 너무너무 폭력을 많이 썼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파양이 되면서 아예 그냥 이 윌이 다시는 다른 또 기관으로 들어가지 않겠다. 그래서 혼자 그냥 독립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특별히 할 일이 없으니까 대학교에 청소부로 일을 해요. 그런데 너무 편하게 살아요, 윌은. 왜냐하면 일주일 내내 열심히 일하고 돈 받아서 주말에는 친구들하고 이제 술 마시고 놀면서 그냥 그렇게 생활을 만족스럽게 하고 있었던 때예요. 그런데 이 옆에 보면은 이 학교가 어떤 학교인가면 그 MIT 공대예요. 전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수재들이 모여서 공부하는 공과대학이에요. MIT. 미국에 있는 대학인데 여기 학생이 아니라 청소부예요. 그런데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어느 그 공과대학 그 수업에 한 교수님이 여기 칠판 보이시죠? 칠판에다가 수학 문제를 쫙 풀었어요. 이렇게 적었어요.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학생들한테 이 문제는 아무도 못 풀었어. 너희들도 한번 풀어봐. 근데 지금까지 아무도 못 풀었어 하고 숙제처럼 던져놓고 가신 거예요. 정말 학생들은 못 풀었어요. 지금까지 푼 적이 없대요. 그런데 놀랍게 윌이 청소하다가 그걸 보더니 이거를 풀어내요. 알고 봤더니 얘는 수학 천재인 거예요. 그래 보니까 그게 풀리는 거예요. 자, 난리가 났어요. 그 다음날 이제 이 문제가 풀렸어요. 그 교수가 이제 누가 풀었냐 수소문해 보니까 청소하는 윌이라는 이 아이가 풀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놀라운 재주가 있으니까 야, 너 나랑 같이 좀 공부해보지 않을래? 그런데 윌은 어른에게 여러 번 폭력을 당하고 파양되고 하는 그런 아픔이 있어서 사람들을 신뢰하지 않아요. 더더군다나 어른들을 신뢰하지 않아요. 단칼에 거절을 해요. 싫다고.
근데 그 옆에 보면은 이제 그 밑에 장면에 보면 친구들하고 술 먹고 놀다가 패싸움에 말려요. 그래서 이제 억울하지만 그 패싸움을 해서 감옥에 가게 생겼어요. 교도소에 가게 생겼어요. 이 소식을 듣고 그 공과대학 교수가 이런 제안을 해요. 내가 너 후견인으로 너 감옥에 안 가게 꺼내줄게. 대신 조건이 있어. 일주일에 얼마 나랑 같이 수학 공부를 하고 일주일에 하루 그 심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까 상담을 좀 받아. 이게 조건이에요. 그래서 마음에는 안 들지만 윌이 감옥에는 가기가 싫으니까 그걸 겨우 이제 받아들여요. 그러면서 이제 이 선생님을 만난 거예요. 상담자 선생님. 처음에는 막 너무 안 맞았어요. 윌이 머리가 좋잖아요. 상담자 선생님을 가지고 놀아요. 오히려 막 말로 공격하고 막 이래요. 그런데 다행히 이 선생님이 정말 좋은 분이세요. 진실한 마음과 이 아이를 잘 돌보고 싶은 마음이 있는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 영화는 이 윌이 조금씩 치유가 되어져 가는 그런 거를 다룬 영화예요. 아주 재미있어요. 한번 꼭 보셨으면 좋겠는데, 거의 마지막 부분에 이 장면이에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장면이 뭔가면, 이제 서로 많이 신뢰도 하고, 뭐 이렇게, 그 치유가 되는 과정에서 이제 그 윌하고 이 선생님이 이야기하는 그 장면이에요. 영상을 한번 볼게요. What is that? That's your file. Send it back to the judge for evaluation. You're not going to fail me, are you? What's it say? You want to read it? Why? Have you had any experience with that? 20 years of counseling. Yeah, I've seen some pretty awful shit. I mean, have you had any experience with that? Personally? Yeah, I have. Sure ain't good. My father was an alcoholic. Mean fucking drunk. He'd come home hammered, looking to wail on somebody. So I'd provoke him so he wouldn't go after my mother and little brother. Interesting nights, but when he wore his rings. Yeah, he used to just put a wrench, a stick, and a belt on the table and just say choose. Well, I gotta go with the belt there, Vanna. I used to go with the wrench. Why the wrench? Just fuck him. That's why. Your foster father? Yeah. So, what is it like? Will has an attachment disorder? Is it all that stuff? Fear of abandonment? Is that why I broke up with Skylar? I didn't know you had. I did. You want to talk about it? No. Hey, Will. I don't know about. You see this? All this shit. It's not your fault. Look at me, son. It's not your fault. I know. It's not your fault. I know. No, you don't. It's not your fault. I know. It's not your fault. All right? It's not your fault. It's not your fault. Don't fuck with me. It's not your fault. Don't fuck with me, all right? Don't fuck with me, Sean. Not you. It's not your fault. It's not your fault. Oh my god. Oh my god, I'm so sorry.
Fuck them, okay? 이 장면에 나왔던 이 말이 제가 여러분에게 해드리고 싶은 말이에요. 내 잘못이 아니야. 그 선생님이 주인공 윌에게 해주신 말씀이죠. 잘 들어. 네 잘못이 아니야. 여러분 잘못이 아니에요. 제가 이 말씀을 오늘 강의에서는 꼭 여러분에게 해드리고 싶었어요. 다음 시간에는 나에게 만약에 이런 아픔이 있고 그게 나에게 트라우마가 됐다. 그리고 내 삶에 이렇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라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무력한 피해자에서 용감한 생존자가 되기 위한 어떤 그런 방법, 어떻게 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